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아들 집에 갔다가 손자와 자기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까지 불러 쫓아낸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은 실망을 하고 남은 재산을 싹 정리해버린 박순애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박순애님은 이 일을 현명하게 이겨내려 노력 중이시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박순애님과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박순애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젊은 시절을 지나 중년을 거쳐 이제는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진 나이까지 접어드니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임을 요즘 들어서 깨닫고 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그래도 남들 하는 것 다 해보고 살걸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덧없이 흘러가 버린 젊은 시절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즐거움들을 이제야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기보다 저 스스로를 먼저 챙기기로 다짐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바로 아들과 며느리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 농사일을 돕다가 30줄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전통시장에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어렵지 않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무난하게 지내던 저희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딱히 아이에 대한 압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되려 부담 없이 저희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딱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문제없이 무럭무럭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밝게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말이죠. 그렇게 일상 속 사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던 저희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김상태 씨 가족분 되십니까?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김상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사고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동안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기억을 잃어도 좋으니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소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홀로 잡화점을 꾸려나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장사를 하며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아들은 엇나가는 부분 없이 어른스럽게 성장했고 좋은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들어가 졸업할 무렵쯤에는 네로라 하는 기업에 당당히 취업도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던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납골당으로 찾아갔어요. 여보, 우리 민석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키웠어요. 대견하죠. 하늘에서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동안 저 혼자 키우신다고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맹세할게요. 어머니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아들의 그 말이 어찌나 듬직하던지 눈물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제 눈에는 마냥 아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든든하게 자랐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아들은 몇 년 뒤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며느리는 아주 예쁘고 세련되고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집안도 꽤 좋았던 데다가 싹싹하기까지. 며느리감으로는 아주 딱이었죠. 아가씨, 혹시 더덕무침 좋아해요? 우리 집은 항상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혹시 좋아하면 내가 가는 길에 좀 싸주고 싶어서. 어머, 어머님, 저 더덕무침 완전 환장하고 먹어요. 집에서도 더덕무침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해요. 싸주신다면 저야 정말 감사하죠.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작은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했고,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게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아들의 배필이라니, 아들이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땐 며느리는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줬고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들이 구한 신혼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차로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마다 않고 거뜬히 달려오는 며느리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뻐라. 네 집 며느리가 이렇게 이쁠고. 누구 며느리긴요. 어머님 며느리니까 이렇게 예쁘죠. 저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버이날에는 빠짐없이 용돈을 보냈고 생일날에는 꼭 연차를 내고 집에 찾아와서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던 아이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가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가진 후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거나 챙겨주는 것조차 귀찮아했고 틈만 나면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원래 임신을 하면 몸도 무거워지고 입덧도 생기고 예민해지기 마련이라는 걸 저도 겪어봐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 너 아가한테 잘해줘라. 여자들은 원래 저맘때 제일 예민하고 힘들어. 이 시기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평생 서름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사다 주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바로 안마해주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하고 죄송해요. 요즘 하도 예민해져서 어머니 댁에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너희 집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만데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 게다가 홀몸도 아닌 사람 데리고 오다가 큰일이라도 나봐라. 볼 일 있으면 엄마가 올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몇 번이고 며느리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딱히 달라질 것이 없었어요. 아니, 되려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더 뜸해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의 근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요. 당연히 갓난쟁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잠자는 시간조차 부족하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되려 며느리에게 방해되지 않게 자중하려 했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며느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손자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선명히 할 수 있을 때쯤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차츰 다시 저희 집으로 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키우는 거 힘들지? 힘들긴요. 제가 낳은 제 자식인데요. 그냥 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신 엄마가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그렇지. 애를 낳아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오죽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말이 있겠니.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어머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잠시.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금 발길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 이제 아이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 사교육을 미리부터 해놓아야 한다는 말에 저는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손주는 아직 어리고 한창 밖에서 뛰어놀면서 추억을 쌓아야 할 나이인데 학원을 다닌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아직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돌 안 지난 애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영어 배우고 그러는 시대래요. 세상에 무슨 그런 유난이 다 있다니. 돌 안 지난 애들이면 완전히 핏덩이일 텐데. 그런 애들한테 미리부터 공부 가르쳐서 뭐 도움될 게 있다고. 원래 애들은 어릴 때 풀어놓고 키우는 거야. 양떼 목장에 풀어놓은 양처럼. 그거야 어머님 시대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교육 하나는 어릴 때부터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시대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말을 한마디 더 얹으려다가 이내 그만뒀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봤자 쇠귀에 경일 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6살 배기 손자를 영어 학원이며 컴퓨터 학원이며 각종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손자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항상 해맑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고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응애하고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세월 참 빠르다 싶었죠. 그래도 명색이 친할머니인데 손자 입학식은 가야지 싶어 저는 그의 날 일정을 비우고 손자의 입학식에 갔고 초등학생이 된 손자를 위해서 그날 중국 요리를 사줬습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 탕수육 먹고 싶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초등학생 된 거 축하한다. 준우야, 엄마가 음식 양 조절해서 먹으라고 했지? 딱 이만큼만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너 나중에 토실토실 굴러다니는 돼지 된다? 예, 이맘때 애들은 먹는 거 다 키로 간다. 그리고 살 좀 찌면 어때? 어릴 때 통통하게 살집 오르는 애들이 나중에는 늘씬해져. 성장기에 놓인 애들은 뭐든 많이 먹어줘야 해. 어머님, 요즘 소화비만 소화당뇨가 유행인 거 모르세요? 벌써부터 이런 음식에 맛들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며느리는 하다못해 8살 배기 손자의 식단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유난을 떠는 게 아닌가 싶었죠. 물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자주 먹어서 좋을 건 없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 잠깐 먹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아들만 따로 조심스럽게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나 손자가 초등학생이 됐다고
학원을 더 보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마 다음 달부터 단과학원에 보낼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전무부 다 학원 한 군데씩은 기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준우 이제 겨우 8살이야. 글이나 제대로 쓸 수 있니? 구구단은 다 외우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되거든 보내던지 해. 지금은 너무 어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애 엄마가 워낙에 사교육에 열성이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머니도 집사람한테 너무 말 얹고 그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신경 쓰이시는 건 이해하는데 계속 그러시면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져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몇 마디 더 이어나가려다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하긴 제 자식도 아니고 손자인데 학원을 보내는 것까지 간섭을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다시금 아들 부부는 제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생일날 축하 연락을 해주지도 않았죠. 다만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주지 않았어도 손자만큼은 제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문장력도 서툴고 오타도 많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는 걸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크게 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항상 아들 내외가 먼저 찾아왔으니 이제는 제가 먼저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음식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잘 먹던 미니 돈가스와 치킨 너겟을 구워서 반찬통 안에 넣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더덕 무침과 아들이 좋아하는 명이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진미채를 차례로 담아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무게가 꽤나 묵직했지만 이 반찬을 보고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무겁지만도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30여 분을 달려 아들네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두드리니 손자가 먼저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 아빠는 오늘도 출근하셨냐? 네, 주말인데 저만 두고 두 분 다 출근하셨어요. 엄마랑 아빠 퇴근하실 때까지 저랑 놀아요, 할머니. 대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저 게임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밀로 하고 말고 어서 들어가서 게임해. 손자는 치아를 드러내며 환히 웃어 보이더니 이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자 며느리와 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은 생각해보니 너희만 맨날 우리 집에 오고 나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한 번 들려봤다. 너희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네, 집에 와서 배달시켜 먹으려고. 옛기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서 배달은 무슨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반찬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밥 해서 먹게. 저는 준비해온 음식을 식탁 위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서 아직 따스함이 전해지는 더덕무침과 먹음직스러운 명이나물, 진미채 등의 반찬들이 밥상에
올라 꽤나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은 떨떠름했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봐. 이거는 아가, 네가 좋아하던 더덕무침이고, 이거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명이나물이랑 진미채. 밥이랑 간단하게 먹기 좋을 거야. 어머님, 저희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느라 식단 관리 중이에요. 이런 음식은 엄청 짜기만 해서 앞으로 안 먹기로 했어요. 이런 건 갖다 주시기 전에 말씀 좀 해주시지. 아, 그래. 식단을 관리하는 중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칼로리도 높지 않고 소금도 많이 안 넣어서 괜찮을 건데. 나도 오랜 시간 고혈압이랑 당뇨를 앓는 중이지만 이 반찬으로 하루 한 끼씩 먹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고 마치 제가 귀찮다는 듯 단호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며느리의 반응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급히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잠시만 게임을 하겠다던 손자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게임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부르자마자 며느리는 곧바로 저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우 왜 부르세요? 준우 지금 방에서 공부 중이에요. 공부할 땐 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집중한다고요. 굳이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지금 애 부르지 마세요. 가만 보면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예, 듣자 하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간섭이라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손자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른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준우 공부 중이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진도 따라가랴. 선행학습도 해야 하고 복습도 해야 하는데 뒤처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학교 공부 중요하지. 하지만 오랜만에 할머니가 집에 왔으니 잠깐이라도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냐?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준우가 어머님 볼 때마다 긴장해서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아이는 할머니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황당했습니다. 분명 아까 전 손자의 반응은 저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반응이 아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으니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숨겨둔 듯했던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애 키우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거 너무 짜증났어요. 어머님이랑 저는 살아온 시대가 다른 사람이라 당연히 아이 키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애는 무조건 놀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머님도 인정하시죠? 예. 네가 생각해도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아직 산수도 제대로 못 세는 애를 가지고 학원을 보내질 않나.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원을 보낼 생각을 하질 않나. 애를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애도 숨 막혀서 힘들어해. 저희는 그냥 준우를 위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머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준우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와 대화를 하는데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벽과 대화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 내외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달려온 시간들과 아들,
내외와 손자를 위해 준비한 반찬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놓고 배척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예의 없이 나오면 그래도 옆에서 한마디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얹어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도 어둡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옆에서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거기다 대고 말을 얹으려고 하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제 어머니고 준우 할머니라고 하지만 제발 적정선은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미치겠다. 예, 너희가 너희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좀 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손자 보고 싶어서 거실로 부르려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어머님은 매번 저희 방식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준우 학원 문제로 지적하셨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전부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면 저희 입장이 뭐가 돼요?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 너희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였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서운한 점이 있다면 차라리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참고 참다가 터져버린 것이었으니 저로서는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아이 할머니로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아들과 며느리가 간섭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며느리는 미간을 꾹꾹 누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앞으로 준우든 저희든 간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나름대로 준우를 잘 키울 거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인생 잘 살아갈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려 드시는 거,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무 짜증나요. 그래, 알겠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한테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저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꾹 깨물면서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냈어요. 이렇게까지 서글프고 외로운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마음을 담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저 귀찮고 짜증나는 잔소리일 뿐이었다니. 잘해왔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손자의 방문이 열리고 방 안에서 손자가 나왔습니다. 잔뜩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공간에 손자는 저를 꼭 껴안으며 아들 내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나랑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준우,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어린애는 어른들 대화에 끼는 거 아니야. 그 어른들 대화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끼어들려고 하는 거야. 나는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손자의 말의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더욱 더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아들도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슬쩍 눈치를 살피던 저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괜찮으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버스 타고 먼 길 달려오신 거잖아. 할머니 댁에서 우리 집까지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저 무거운 반찬들을 들고 찾아오셨을 할머니 마음은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준우, 엄마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 당장 방에 들어가서 수학 문제 풀고 있어. 10분 뒤에 엄마가 들어가서 반 이상 안 풀어져 있으면 오늘 아주 제대로 혼날 각오해.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 불편하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저기 잠깐, 아가. 우선 진정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응. 흥분이요? 아니요, 어머님. 저 지금 누구보다 이성적인 상태예요. 만약 나가시지 않으면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를 거예요. 여보, 빨리 경찰 불러. 집에 불청객 있다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빨리 전화 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청객이라니. 여기가 내 아들 집이고 내 손자가 있는 곳인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전화기를 들어 저를 정말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말에는 꼼짝도 못하는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게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한 지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고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집에 불청객이 있다고 하셨죠? 여기 제 시어머님이 가해자예요. 저희가 여러 차례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도 계속 머물면서 아이 교육에 간섭하시고 저희 집안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서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혹시 이곳에 계속 계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랜만에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줄 생각은 더더욱이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머니와 연을 끊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저희 가정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발요. 아들의 입에서 연을 끊자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부르던 아들이 이제는 저와 연을 끊고 싶다고 말하다니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경찰은 우선 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들 말고 또 다른 자식들이 있으면 연결을 도와줄 테니 찾아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 옷깃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손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렴. 할머니, 꼭 다시 여기 집으로 돌아와 주셔야 해요. 꼭이요. 저는 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방문 앞에 놓아둔 손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준비한 선물,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들고 나올 수가 없었기에 모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인생에 서글프고 참담한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 아마 이렇게 말로 다 해도 모르실 겁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홀로 걷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내쫓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들이 저를 불청객 취급하는 현실에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멈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우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자를 보고 싶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건만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까지 허탈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경찰 앞에서 나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지요. 제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면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련을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평생 일해가며 모아온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써보지도 못한 돈들, 그리고 아들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유산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네는 이미 저를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리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알차게 써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에게 주려고 제 이름으로 남겨놓은 시세 5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우선 매물로 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어우, 사장님. 여기 지금 땅값도 집값도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파시게요? 뭐 급한 돈 필요한 곳 있으세요? 아님, 어디 편찮으신가? 아니요. 저는 아주 건강해요. 원래는 쓸 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요. 가능한 한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왜 없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아파트 매각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은 호탕하게 웃어 보이더니 제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절차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해주는 모든 말들을 이해하면서 서명이 필요한 곳에는 서명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은 빼놓지 않고 듣고 메모까지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딱 보기에 아들 또래로 보이는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평수가 아주 잘 빠져서 신혼집 하기에는 딱 좋을 거예요. 사정이 있어 이렇게 내놓게 되었는데 좋은 분들이 집을 사겠다니 제 기분도 참 좋으네요. 그 집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집에서 행복한 기억만 쌓으면서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 후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는 약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지요. 저는 이 돈도 미련 없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 생활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부할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예금 전액을 찾으려 하자 은행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큰 돈을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라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거나 혹시 위급한 상황이신 거면 저한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아니에요, 아가씨.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찾고 싶어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에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가 많아져서 고액을 출금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이 좀 흉흉하긴 하지요. 그냥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좀 해가면서 저를 위해 돈을 써보려고요.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노후 즐기시는 분들도 제법 되시더라고요. 자, 여기 인출 완료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저는 은행에서 돈을 모두 뽑은 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혹시라도 아들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올까 싶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아들 앞으로 증여하는 계약을 맺어두었는데 이제 그것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는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했던 변호사님이었기에 한눈에 봐도 제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증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고 왔다고 하자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이렇게 여쭤보시더군요. 정말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야 할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취소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들 같은 거 인생에 없는 셈 치고 말입니다.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계약 취소 서류에 서명했고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새로 바꿀 유언장 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빼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노인복지단체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저처럼 외롭게 늙어가는 사람들이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님은 제 결정을 존중하며 차근차근 유언장을 새롭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남은 삶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들렀던 변호사 사무실의 며느리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가 있었고 그 변호사가 제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유언장 내용을 바꾸었다는 얘기를 모두 전해 듣고서 모든 사실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몇 번이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아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기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연락은 부재중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연락이라고는 일절하지 않았던 며느리도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제게 몇 차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저희들 사이에 뭔가 오해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제발 전화로 하던지 아니면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많이 바쁘세요? 준우가 어머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본 저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냉랭하게 대하면서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를 칠 땐 언제고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게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고 역겹기도 했어요. 저는 끝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거니와 만난다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는 한껏 초조한 표정을 한 아들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저희 다 어른이니까 대화로 해결해요, 대화로. 저희가 오해 다 풀어드릴 테니까 우선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다시 상처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집에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도 자식 키우고 바쁘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예민해져서 저희도 모르게 어머님께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집사람이랑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진심으로 얼굴 뵙고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나중에는 울음기에 젖어서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제게 해온 행동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제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제가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 깨진 그릇은 붙일 수도 없다는 거 너희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쳤는지 떠올려봐라. 그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당당하게 경찰까지 불러서 나를 불청객 취급하며 쫓아냈지 않니?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를 해 줄 수 있겠니? 뭘 바라고 용서를 구하러 온 집안이 다 보이는데. 맞아요. 저희가 경솔했던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평생 안 보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준우도 있는데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준우 핑계 대지 마라. 솔직히 준우는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동시에 신경도 쓰인다.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커서 나중에 너희처럼 부모 공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아나무인인 어른으로 자랄까 아주 걱정이 된다. 뭐 그래도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말고 각자 살아가기로 했으니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문은 열어줄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 문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 견디다 못해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손자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손자 명의로 신탁해서 손자가 어른이 된 후 학비와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이 돈은 손자의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형태로 설정했기에 혹시라도 중간에 돈을 가로챌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암울하고 속상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꽃꽂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노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기에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삭막하고 차가웠던 제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제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노인들도 많았기에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웃고 떠들며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 첫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었기에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인생에 이런 여유 정도는 한 번쯤 누려보고 살 걸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여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갈 채비를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공항 라운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지요. 제가 여행 간다는 소식은 대체 어디서 들은 건지 두 사람 모두 제게 섣불리 다가오지는 못하고 초조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흘끗 바라보았을 뿐 계속해서 시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국을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제 표정을 읽은 지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비행기 처음 타봐서 긴장돼서 그런가? 아니면 속이 좀 안 좋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까랑은 완전 다르네. 그냥 오늘이 내 인생 새로운 첫 장을 시작하는 날인 것 같아서 꽤 의미 있기도 하고 지난 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해서요. 좋은 사람들이랑 가는 첫 여행이라 행복하네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푹신한 좌석에 앉아 점점 멀어져 가는 땅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개척하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만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로지 저만의 삶을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처음 보내보는 것이다 보니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